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1일인데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은 약간 어떤 한 기업의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요? 어떤 건가요, 기자님? 네, 오늘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기업의 부동산부터 촉법소녀 문제까지 우리 사회의 낡은 규칙들이 어떻게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르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다룰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그 낡은 규칙이라는 지점에 있죠.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좀 충격적인데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 가치가 426억 원으로 평가받는 상장 기업이 있어요. 코스피 상장사 이화산업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례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 회사가 엉뚱하게도 영업활동이랑은 전혀 무관하게 쟁여둔 부동산 가치만 무려 2,043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 전체 가치의 거의 5배가 넘는 건물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10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거든요. 이거는 기사를 보면 마치 기술 혁신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과거의 룰이 현재의 속도를 못 따라갈 때 발생하는 마찰음의 첫 번째 단면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기형적인 자산 구조가 이 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진짜요? 다른 기업들도 그런가요? 네, 그 딜레마를 숫자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결과가 이번 기사에 나왔죠. 서울경제신문이랑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554곳을 전수조사했거든요. 또 던수조사면 꽤 큰 규모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그러니까 일하는데 안 쓰는 투자 부동산 가액이 무려 107조 8,887억 원에 달했습니다. 107조 원이요. 와,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보고 당연히 기업이니까 제품 만들 공장 부지나 무슨 대형 물류창고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해야 우리가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업이 본업, 예를 들어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지은 공장이나 유통망을 위한 창고는 회계상 유형 자산으로 분류도 됩니다. 아, 훗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베이스 캠프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 107조 원으로 집계된 그 투자 부동산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사둔 부동산이거든요. 그니까 기계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생산적인 땅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묵혀두고 자산 가치가 오르기만 기다리면서 파킹해둔 자본인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니 기자님, 이건 마치 첨단 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해야 할 기업이 그냥 혁신은 멈추고 돈 많은 건물주 행세만 하고 있는 거랑 같잖아요. 이러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 멈추는 게 당연하죠. 주주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하라고 투자금을 모아줬더니 정작 그 돈으로 강남 빌딩 사서 월세 받으며 버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시장 전체로 보면 엄청난 자원 낭비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한 기사 내용도 있죠.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느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을 검토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아, 그런 기형적인 자금의 흐름을 강제로라도 좀 끊어내겠다. 이런 정책적 의도군요. 네. 이번 기사에 인용된 트러스톤 자산운용 윤상영 팀장의 말처럼 결국 이 자본시장의 돈이 멈춰버린 콘크리트가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는 R&D 생태계로 투입되어야만 기업도 살고 경제도 돌아간다는 아주 객관적인 분석인 거죠. 자본이 본래 목적을 잃고 엉뚱한 곳에 고여 있다는 게 참 무섭네요. 그런데 기사님, 기업들의 이런 비생산적인 부동산 보유도 문제지만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 즉 농지를 둘러싼 투기 문제도 이번에 크게 도마 위에 올랐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전환이네요. 기업의 빌딩에 자본이 잠식된 것처럼 농지도 오랜 시간 투기 세력의 파킹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당정,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거쳐서 중앙 차원의 농지 관리 컨트롤 타워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5월부터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좀 의아한 게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해오지 않았나요? 동네 사정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훨씬 잘할 텐데
왜 굳이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를 세우려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현장 밀착형 관리가 맞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행정력의 비대칭성이거든요. 농촌 지자체들은 전담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요. 투기꾼들의 서류 위장술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막을 인력이 없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좁은 지역사회잖아요. 다 건너 아는 사이인데 강제 처분 명령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세청 세금 데이터 같은 걸 촘촘하게 교차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서류상 농부들을 확실하게 솎아내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기자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상속농지 관련 내용인데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상속농지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걸 의무화한다고요? 네, 그 부분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니, 만약 제가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께 아주 작은 땅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제가 도시에 살아서 당장 농사를 안 지으면 무조건 임대를 줘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제도의 가장 큰 구멍이 바로 그 상속 농지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구멍이 있었길래요? 예전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처분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땅을 물려받고 농사는 안 지으면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언젠가 신도시나 도로가 뚫리면 땅값 오르겠지 하면서요. 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네요. 투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독자님들도 이 큰 그림을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로 소멸 위기잖아요. 근데 진짜 귀농해서 땀 흘리려는 청년 농업인들은 막상 털을 잡으려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진입을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 때문에 방치된 땅을 시장에 끌어내서 실제로 일할 청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려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동산과 자본의 룰을 이렇게 재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협상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죠. 아, 노동시장의 룰 변경 말씀이시죠. 저도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첫 간담회 기사를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네, 이 간당회에서 이 대통령이 가맹점주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대기업 본사에 맞설 수 있는 집단적 교섭권, 즉 단결권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사실 골목에 있는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보면 개인 사업자지만 본사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약자잖아요. 혼자서는 거대 본사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뭉쳐야 하는데 여기서 또 낡은 제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뭉쳐서 교섭하는 걸 자칫 담합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거든요. 아니, 약자들이 살려고 뭉치는 건데 그걸 담합으로 본다고요? 거대 기업들 가격 담합 막으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네요. 그 딜레마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건데 물론 재계에서는 이게 기업 경영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팽팽한 사안이죠. 정말 균형을 찾기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이 간담회 기사에서 기관제법에 대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상시 고용을 하라고 만든 기관제법이 현실에서는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변질 되었다는 지적이 참 뼈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초기업 교섭 같은 집단적 노사 관계 논의 구조의 필요성에 동의했는데요. 결국 겉으로 보이는 법의 취지와 실제 현장에서 이윤을 줬는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기사님,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측면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소년법입니다. 아, 촉법소년 관련 기사 말씀이시군요. 네. 경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 강제조사권을 소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아니, 기자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 권한이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현재 소년법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실체 파악과 처분 권한이 온전히 소년법원, 즉 판사의 전속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일반 성인 범죄랑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는군요. 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하려는 애초의 선한 취지 때문이었죠. 문제는 현장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강제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걸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와, 폰 야노라고 해도 거부하고 경찰서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버티면 경찰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네요.
아이들이 법의 무기력을 비웃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서 경찰도 선제적으로 명확한 조사 절차 입법 모델 마련에 착수한 거죠.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가 멈춰 있으니 부작용이 속출하는 거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본이 잠든 기업의 부동산부터 낡은 소년법의 구멍까지 오늘 살펴본 기사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존의 규칙들이 더 이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리고 있으니까요. 과연 국가가 개입해 다시 쓰는 이 새로운 공정의 룰들이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독자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